거의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시위대는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학생들이 뭐 하고 흥분해가지고 일제히 뛰어나왔죠. 나와서 저희가 막 뛰어가지고 수천 명입니다. 그 동숭동 물리대 앞에서부터 뛰어가지고 저 행천까지 왔으니까요. 그냥 뛰어가지고. 저기 뒤에 보이는 빨간 벽돌 집에 해무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명예고, 그 이쪽이 경무대 가는 길이었죠. 저기 저 신호가 보이죠? 그 신호가 4.19 대모대가 진출했던 마지막 선입니다. 그 이상은 못 갔어요. 이쯤이 경무대 무장경비대가 수백 명이 사람이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19 대모대와 무장경비대 사이는 아마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해무청 앞에 다다른 시위대는 경찰의 강력한 저지선과 맞닥뜨린다. 최루탄과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은 돌진해오는 시위대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체류탄을 막 쏘더라고. 체류탄을 밖에 행 넘어와. 넘어오면은 그게 막 흩어져요. 막 움직여. 그럼 그걸 다시 학생들이 집어가지고 안으로 그 담 안으로 다시 던지고 뭐 계속 그냥 물대포를 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다가 물감을 타갖고 학생들한테 뿌려서 표시를 해서 그 학생들을 체포하려고 물감 넣은 대포를 쐈다. 당시 경무대 앞에는 전차 한 대가 버려져 있었다. 시위대는 전차로 1차 저지선을 뚫고 바리케이트를 치우며 전진했다. 마침 맨손의 시위대 옆에는 공사 중인 수도관이 놓여 있었다. 저기요, 그 당시에 여기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수도관을 쭉 갖다 놨었어요. 바리케이트를 뚫고 넣어 들어가려니까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차를 앞세우고 수도관을 뒤에 수도관을 밀고 들어간 거죠. 시위대는 수도관을 굴리며 저지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저 학생들이 밀고 오니까 자꾸 물러났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자꾸 이제 밀려나가 자꾸 밀리는 거지. 자, 저쪽으로 경무대 쪽으로 계속 밀려. 학생들 워낙 많은 사람이 밀고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밀리고 시위대가 경무대 입구 마지막 선에 다다랐을 때였다. 경찰의 총격에 시민들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 경무대 앞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1960년 4월 19일은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됐다.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은 앞에 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시커먼 모자에다 시커먼 옷을 입으니까 더 무서웠죠. 앞에 사람은 이렇게 앞에 총을 하고 뒤에 사람은 서서 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갖고 그러면 쏘고 내려오는 거예요. 최고 행정수반의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해 최초의 발포가 있었던 것이다. 이 표지판을 여기다가 4.19 최초 발포 현장이라는 그 표지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총알은 막 그냥 나한테는 오는 것 같아, 총알이. 근데 옆에 애가 어이쿠 그래요. 또 그 옆에 애가 또 어이쿠 그래. 그래서 나도 어이쿠 그랬어요. 근데 얘 쪼르륵 셋이 맞은 거예요. 친구가 복도에다가 자리 하나 잡아갖고 담요 어디다가 너 여기 있어. 그래갖고 담요를 덮어줬는데 어떻게 그냥 막 축구 떨리는지 막 그냥 토하고 그랬어요.
거리 곳곳이 학생과 시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이날 경무대 앞에서만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서 피가 난 거부터 내가 총을 맞았구나 알았지, 총 맞은 순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총을 그냥 차중에서 맞았는데 그걸 몰랐어. 피 보고서 알았지. 그때 총상당한 이영민 씨를 구축해준 사람, 그는 동국대학교 4학년 현택일 씨였다. 그 소방차에서 한 학생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피를 엄청 많이 흘려요. 피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큰일 나겠다. 그러고서는 피가 뭐 막 흐르는 거, 이래서 내가 이거 맞고서는 끌고서는 여기 병원에 갈 건데 어디 있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쏘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밀집 쓰러지듯, 나사로다가 자르면 밀집 쓰러지듯 그냥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앙청에서, 을지로와 태평로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날 내무부 앞에서는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으며 중앙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곳에서도 경찰의 총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때였다. 경찰의 발포는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시작됐고,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오열하는 유가족들 사이에는 9살의 상주도 있었다. 운명이 너무 나한테는 가혹했었구나. 춥고 그냥 떨리고 그냥 멍한 그런 느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완식 씨의 아버지는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사였다. 여기 아버님 여기 요 차입니다. 요 차가 민간인 차로서는 아버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그때는 거의 이 시위 현장에 들어오질 못했대요. 총을 많이 쏘니까. 그래서 아버님 차만 유일하게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학생들을, 총상 입은 학생들을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9살 어린 소녀는 어느 날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던 때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 학생들은 차 위에 있고 아버님은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문을 막 여는데 또 기관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총을 8발을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4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사실은 4월이 오는 게 사실은 싫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혼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울지 마시라고 어린 아들 둘을 남겨두고 떠나가신 아버지.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의 자리가 언제나 그리웠지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그 순수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저희 아버님이 한 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항상 살아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산화한 수많은 청춘들. 실로 아까운 인재들이 거리에서 쓰러져 갔다. 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걸고 거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부 수립과 함께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는 도를 넘어섰고 미국의 원조 물자에만 의지한 나라 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게 말이야, 이 정부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독재를 해오고 자유당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그때 저 선거 구호도 보면은 뭐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랬어요. 게다가 이승만 정권은 한국 전쟁 중에도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채 개헌안을 통과시켜 자신의 연임을 가능케 함으로써 12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승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기붕으로부터 나온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말로는 민주주의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강단민주주의다. 강단에서만 있지 실사회에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번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다. 선거일이 공고된 후 이승만 후보는 전국 순회 유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켜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구 지역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에 이른다. 나는 제1공화국이라는 데서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하야를 결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극이라는 게 이제 사회 반향판 같은 거니까 사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연극이고 또 대학 생활이었죠. 그래서 12시에 모여서 새벽 6시까지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등사기로 밤새도록 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비리에 밤새도록 그거 하고 하여간 팔이 부러져라고 밤새도록 밀고 쓰고, 말하자면 의부를 느끼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해서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모두 했던 일들이죠. 12년 독재의 어두운 현실. 당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가 공정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모두 다 분노에 타오르던 시간이었죠. 국민을 너무 화나게 했다. 그래서 그때 젊은 정신이야 뭐 목숨이 문제겠어요. 애국, 단지, 정의 이런 틀 안에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자기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정신만 배워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동원 유세와 득표 공작 등 부정행위를 기획했다. 그 부정선거가 애초부터 오랫동안 기획이 됐고, 그 부정선거 연습을 그 학교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는지 그거를 훈련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거고요. 드디어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이날 선거에서는 기상천외한 부정행위가 속출했다. 전체 유권자 중 4할이 기권할 것을 예상하고 자유당 지지표를 투표 전에 먼저 집어넣는 4할 사전투표, 조작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완장부대 등이 동원됐던 것이다. 부정이 이거는 보통 단계는 아니거든요. 3인조, 4인조 함께 들어가서 누가 표를 찍느냐 감시감도. 그리고 말표 고무신이라는 게 있어요. 말표 고무신, 비누, 뭐 물적, 뭐 그런 것도 엄청 했거니와 세상에 뭐 투표소에 3인조, 4인조 들어가서 서로 감시 감독하고
투표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마산의 민주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했고, 이에 동조한 마산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발언지는 그 당시에 이게 민주당 당사 앞이고 마산 시민, 학생, 청년 등등 많은 군중들이 내 표 내놔라. 여기에 불만이 쌓였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그리고 다 울분에 젖어 있었고 또 가난에 쪼달려 있었고 답답한 심정으로 다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시위대는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시청으로 향한다. 시청을 50m쯤 남겨뒀을 때 갑자기 소방차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이게 소방차가 좌측 우측이 있는데 저쪽에서 좌측 쪽에서 직진해가 내려왔어요. 한 대가 물을 뿜으면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다가 중간에 차가 삑 하고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주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게 펑 소리하고 번쩍하면서 정전이 돼요.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현실. 학생들과 시민들은 분노했다. 어둠 속에서 시위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암흑 속에서 뭔가 번쩍하더니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총격으로 모두 9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강경진 앞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3월 15일 이후 마산에는 시위가 담자 검거 돌풍이 불었다. 마산은 살벌한 공포 속에 암흑의 도시로 변했고 시민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김정세 씨는 대퇴부 관통상을, 그리고 여동생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친구는 목숨을 잃었다. 마산 시위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한 달 뒤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의 주검이었다. 그 모습 처참하기로는 말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린 아이한테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진짜 눈을 뜨고는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울겠어요? 누가 분노를 안 하겠어요? 3월 15일에 실종됐던 아들을 찾아 어머니는 마산 시내를 헤매고 다니며 아들을 찾았고, 그 아들의 행방은 마산 시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주열이가 갔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자식들도 다 가도 미안해 없다. 근데 어머니가 조금 대범했어요. 남자답고. 예.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마산 가서도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혼자서 헤매서 다녔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민주주의를 찾고요.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저예요. 이게 제가 28살 때 이 시원장에서 활동할 때 모습입니다. 예. 전응덕 기자는 당시 마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녹음으로 기록했다. (20대) 취재한 걸 지금 60년 후에 80에 들으니까 정말 피가 끓는 거죠. 우리 아들의 누가 이렇게 처참하게 바다에다 돌을 묶고 던졌는지
규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2차 마산대문으로 전 시민이 학생, 시민,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누가 17세 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울분에 찬 학생들의 물결로 꺼져가던 저항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지금 그 뒤에는 여학생 전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마산의 2차 시위에서는 여고생들도 대거 참여했고 김주열 시신 앞에 헌화하던 여고생 중에는 이영자 씨도 포함돼 있었다. 꽃다발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김주일 시신 앞에 꽃다발을 헌화하고 그 다음에 처음 다 묵념을 올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시위를 한 거죠. 강목을 떠다가 피로서 잦은 자유 칼로서 이길 소냐 이런 거 다 안 씁니까? 선생님들이 말기는 척 하면서도 안 말겠어요. 학생들의 대열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마산의 거리는 거대한 군중의 물결로 뒤덮였다. 성난 시민들의 행렬은 총으로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4월 11일) 밤 마산경찰서를 점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음날 무학초등학교 앞에서는 다시 총성이 울렸다. 요짬씩 오니까 막 총탄이 퍼붓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들이 총탄하게 이렇게 학교 정 안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구 총탄을 쏜 거예요. 이영자 씨가 총탄 자욱이 선명한 이 담장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성명서를 읽던 남편의 모습이 그 위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선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총알을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각오를 나가셨대요. 거기 살벌한 속에서도 저런 선언문을 읽고 근데 그거 보통 배짱으로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읽는데 총을 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마산에 2번에 걸친 저항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갔고 급기야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서울대 함춘원에 모여 시국회의를 갖는다. 교수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포함한 14개 항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갔다. 젊은 학생들 피해 보답하다. 우선 학생들을 희생시켜주니까 우리 책임이다. 애들 저렇게 보내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나는 그때 40 초반이고요. 우리 선배 교수들이 뭔가 우리도 뭐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총탄을 맞더라도 각오하고 나서자. 대학 교수들의 시위는 다시 혁명에 불을 붙였다. 이후 시위대의 요구는 대통령 하야로 바뀌어 있었다. 교수단에 힘입어 시민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군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경찰과는 달리 중립을 지켰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 (4월 26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이기붕 집 앞에 모여 가구들을 불살랐다. 폭력 경찰에 분노한 시민들은 당시 동대문 경찰서를 불태웠다. 그때 경찰의 총격으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 박광일 씨도 있었다.
당시에 여기가 저 종로사가 동대문 경찰서였고 지금 당시에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공포탄이 펑 터지면서 바로 집중사격, 거기 2층에 있는 경찰들이 집중사격했습니다. 그때 돌아서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로 맞았던 것이죠. 총로. 여기 어깨 밑에. 예, 이 어깨에서 한 5cm 부분. 그분의 총을 맞아가지고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팔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이다. 네 팔을 냉장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도 의사가 붙여준다고 하더라. 어린 마음, 아무것도 몰랐지만 후에 느낀 것은 어머니가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느꼈어. 4월 26일 새벽부터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누군가는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듯 했다고 표현했다. 그들 중에는 지프 위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2명의 여고생도 있었다. 지금 찍힌 사진이 아버지가 묶어주신 그 태극기야. 그걸 내가 들고 이재영이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혼자서 지가 그린 태극기를 들고 만세! 만세!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올라타라고 내가 소리 질렀지. 이때다. 그리고 내가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그때 꺼낸 거예요. 그때 꺼내서 가슴에 들고 그리고 그 찌차를 맞고 내가 이제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감회가 새롭네. 그리고 우리가 60년 만에 오늘 만난 거야.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 와 있는 거라고.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 부당함에 저항하려는 순수함이 두 여고생을 거리에 서게 했다.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이거 하자. 그렇게 그때 약속했었잖아. 그러고는 내가 이 아이들 얘네들을 만나는 바람에 이 애들은 내가 인솔하고 다니는 거야. 이날은 초등학생들도 시위 행렬에 가세했다. 이 어린이들은 4월 19일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수성초등학교 전한승 군의 친구들이었다.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언니 오빠들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도 언니 오빠들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이 참 정말 얼굴 표정은 억만불짜리, 백만불짜리가 아니라 억만불짜리. 걔네들이 영웅이라고 생각들어. 계엄군과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 이제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였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12년간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린 승리의 화요일. 시민들은 환호했다. 하야, 이승만 하야. 그 신문에 그냥 그 대문짝만 이렇게 막 나왔죠.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는 구호를 막 외치고 막 춤추고 울고 뭐 그때 그 광경은 정말 기가 막혀요. 거리에 흘린 학생과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1948년에 수립된 제1공화국은 12년 만에 그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로 독재가 이제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 부정부패와 독재가 없고 민주주의가 다시 이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의 힘으로 시위에서 혁명으로 바뀐 이 순간이 정말 참 역사의 길이 남길 바라고. 정의라는 게 이게 언제든지 살아있구나. 정의를 죽지 않는다. 권력이 부정을 하거나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정의가 일쓰고, 그 다음에 민중이 겁난다는 거. 이 민중이 쌩날 때는 노도와 같이 밀려가고 겁이 나요. 그럼 권력이 온 것으로 더듬어질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4.19 혁명을 통해 발현된 저항 정신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헌법 위에 헌법이라 불리는 전문을 통해 4.19 정신의 계승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19 민주 이념을 개선하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민주화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그 4.19야말로 국민들이 불의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봤던 것이죠. 주권자인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그 불의의 정권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다라고 보장하고 있는 점에 저항권의 헌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풍 같은 혁명의 시간이 지나고 거리는 다시 질서로 찾아갔다. 대학생들은 장기간의 시위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제3세계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독립은 했지만은 다 독재고 제대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지 못하는데 시민들이 저항해서 집권자를 쫓아낸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자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로써 얻은 자유와 민주. 4.19 혁명은 부당한 정권에 내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고 승리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백세의 철학자